Hello everyone, 박상효입니다. 왜 어휘력을 길러야 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왜 동의어를 익힐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 수업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죠. 특히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말을 굉장히 지루하고 매력없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에 관련된 단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때에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 사람, 동의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같은 의미의 여러 그 다른 동의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반복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양한 표현은 말과 글의 품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It was a nice day for a beach. My sister Annie and I had on our nice swimsuits. Mom packed a nice lunch for us. I sat down on a nice beach and enjoyed the nice weather. Annie swam in the ocean. After lunch, we played a nice game of beach volleyball. 해석 굳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 어떤가요? 좀 단조로운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이 글이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번엔 같은 내용을 제가 좀 다르게 이야기해 봤어요. 좀 진하게 표시를 했으니까 그 표현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글을 좀 살펴보시겠어요? It was a pleasant day for a beach. My sister Annie and I had on our beautiful swimsuits. Mom packed a delicious lunch for us. I sat down on a warm beach and enjoyed the sunny weather. Annie swam in the ocean. After lunch, we played a fun game of beach volleyball. 어떤가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사뭇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첫 번째 글에서 막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으로만 다가왔던 수영복, 날씨, 점심 도시락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글 전반에 좀 뭔가 좀 단조롭다 싶은 느낌도 좀 훨씬 덜할 거예요. 이 nice 하나만으로 의미는 일단 통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이 쓰이니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그 느낌과 깊이에서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풍부한 어휘는 이렇게 말의 수준을 바꿔놓거든요. 먼저 글에서는 어떤 좋고 훌륭한 그런 이미지들을 nice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통하지만 좀 다소 단조롭고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지 좋은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nice를 각각의 문맥에 맞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바꾸니까 어떤가요? 각각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떠오르면서 반복이 적으니까 글도 훨씬 더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풍부한 어휘 그리고 다양한 동의어 표현을 아는 건 또 여러분 시험 점수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만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도 우리 영어 공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곤 하죠. 여러분들 어느 영어 시험이든 그 독해 영역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시험이 다 해당하지만 여기서 한번 IELTS 시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IELTS 시험은 들려주거나 또는 이제 보여준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 묻는 문제의 그 문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보기에서 그 본문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독해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IELTS 시험은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같은 의미임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독해 지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독해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이제 봅시다. No treatment on the market today has been proved to slow human aging.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치료법 중에 인간의 노화를 늦춘다고 증명된 건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문장인데, 이런 게 이제 본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리스닝에서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제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다음 중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던가, 본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에서 관련된 무엇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문장 표현이 그대로 문제나 보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No drugs available today can delay the process of growing old. 같은 뜻이에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좀 차이를 두자면, 오늘날 늙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매 가능한 약물은 없다.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잘 보시면 no treatment on the market, treatment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 이런 의미가 결국은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게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vailable을 써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treatment는 drug으로 또 바꿔서 drugs available, no drugs available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요. 또 지연시키다, 느리게 하다라는 말로 slow라고 했던 이 표현을 delay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화 과정을 human aging 이렇게 얘기한 걸 사실은 점점점 늙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서 grow ol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growing old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지 독해뿐이 아니라 장문에서도 주어진 어떤 그 과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서론에서 좀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해요. 즉 문장을 같은 의미, 같은 메시지를 담은 문장을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사실은 이제 IELTS나 TOEFL 라이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연마하고 닦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시오라고 여러분에게 task, 과제가 주어질 텐데, 자, 여러분의 이제 글의 형식에서 이미 문제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글은, 여러분의 답안은 이 질문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냥 여러분의 글만 보고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갖춘 글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문제로 주어진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 그걸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에 나왔던, 여러분 타스크로 주어졌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단 다른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해야 될 때, 이때에도 다양한 어휘, 다양한 동의어 표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타스크가 나올 수 있어요. IELTS 라이팅에 그 2개의 장문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장문 과제, 그 아카데믹 반드의 경우에는 어떤 도표나 자료, 시각적 자료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도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chart below shows the changes in 3 different areas of crime in Birmingham from 2010 to 2019. 그러면서 이제 타당하는 이제 표가 나오는 거죠. 즉, 아래 도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버밍엄에 3가지 범죄 부문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표를 보고 이제 그 표의 내용을 이제 영어로 쭉 적을 때, 일단 서론이 이 도표는 이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을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답안을 보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도 그냥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The line graph displays alteration for burglary, car theft and robbery in Birmingham between 2010 and 2019. 네, 차트라고 설명했지만 문제에서 사실 보니까 이게 선 그래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구체적으로 the line graph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다라는 말로 shows라고 쓰인 동사를 display라고 하는 또 같은 의미의 다른 동사를 써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세 가지 범죄 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세 가지 범죄 부문이 어떤 건지 표해 보니까 종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범죄 부문 이렇게 돼 있는 걸 아예 하나하나 찝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burglary, car theft, and robbery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빈집털이, 차량 절도, 강도 사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 이제 버밍엄, 이건 동네 이름이니까 바꿀 수가 없겠죠. in Birmingham. 그다음에 기간도 2010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2010년과 2019년 사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etween 2010 and 2019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같은 말인데 굉장히 달라졌죠. 이러한 paraphrasing 능력이 writing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넓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뭐 다소 뭐 일반적인 표현들을 좀 더 전문적이거나 뭐 격식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는 뭐 동의어 표현을 반드시 한 단어 대 한 단어로 하지 않고 요런 의미지만 요걸 완전히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그 표현에 맞춰서 문장 구조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의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새롭게 그러나 의미의 원래 의미들을 이제 손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전하면서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의어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IELTS 시험에서의 독해나 이제 writing에 이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토플에서도 비슷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당연히 요구가 되고요. 또 독해와 writing, 장문뿐이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IELTS뿐이 아니라 뭐 토플, 그다음에 TOEIC 스피킹이 있죠. 이런 그 스피킹 시험에서도 그 여러분의 그 시험관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얼마나 풍부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역시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라도 이 또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뉘앙스를 잘 구분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표현들을 정말 잘 골라서 사용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표현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무조건 많은 표현들을 동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적수에 사용하는가 또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여러분의 말하기의 어떤 그 수준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표현력이 좋다는 건 단순히 알고 있는 어휘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휘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써먹을 줄 아는가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그런 예를 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was already full, but after I had the cake, I was really full. 뭐 이미 금방 이해 가시죠? 배가 불렀는데 케이크 먹고 나니까 더 배불렀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문장 딱 보니까 영어 반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full이 두 번이나 쓰인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I was already full, but after I had the cake, I felt really stuffed. 자, 딱 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I was really full 이라고 한 문장이 I was really stuffed 라고 바뀌었어요. 자, 이 stuffed도 full과 똑같은 의미의 배부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어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full은 그냥 단지 차 있다는 거지만 이 stuffed는 정말 꽉 찬 느낌입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배부름의 문맥이라면 정말 왜 우리가 뱃속이 꽉 차가지고 목구멍까지 먹이다 이렇게 먹을 게 올라온 것 같은 그 정도의 배부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전달해줘요. 이 stuff라는 단어가 뭔가를 여러분이 무슨 뭐 thing의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동사가 되면 뭔가를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빵빵한 속에 솜 같은 거 빵빵하게 들어간 봉제 인형을 영어에서는 stuffed dolls 또는 주로 동물 인형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죠. stuffed animals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나였다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위 뱃속이잖아요. 먹을 걸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봉제 인형 빵빵해지듯이 먹을 걸 많이 먹어서 뱃속이 꽉 찼을 때 우리는 stuffed를 써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feel really stuffe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미 배가 불렀지만 케이크를 먹고 나니까 더 배불렀다라는 건 배부른 거 이상으로 더 배부른 거잖아요. 이걸 그냥 really full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통합니다만 stuffed를 씀으로써 좀 더 그 꽉 찬 배부른 느낌을 더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full이라는 단어의 반복도 피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stuffed라는 단어를 알고 있음으로써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이는 거죠. 아무 때나 stuffed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딱 그 stuffed를 쓸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배부른데 거기다 케이크를 더 먹은. 자, 이렇게 적재적소에 거기에 딱 맞는 어휘들을 사용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언어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맛깔나는 말이 되고요. 지루하지 않은 말이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미세한 느낌이나 그 뉘앙스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옮겨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초급 단계에서는요. 일단 소위 말하는 기본 단어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어민 아기들이 어떤 순서로 어휘를 배울까를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뭔가 좋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nice를 먼저 배우고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nice를 쓰면서 말을 해나갈 겁니다. 뭐 꽉 차 있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full이란 단어를 먼저 배우고 이런 말들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말의 어떤 문맥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 표현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맛깔나게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어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이 좀 더 느낌이 사는구나, 뭔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들리는데 하면서 다음엔 나도 이런 경우 이렇게 써봐야지 이러면서 어휘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원어민 아이들이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건 우리말을 배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초급 단계에선 당연히 가장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기본 단어를 익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표현들이 편리하겠죠. 일단 여러분이 언제 써도 그냥 의미가 통하니까.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언어를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그러는 와중에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써서 문장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조금씩 좀 더 구체적일 때마다 만나는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조금 더 뭐 포멀한 경우에 어울리고 조금 더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문장을, 여러분의 표현을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표현들보다 그냥 어렵고 정말 구체적인 이런 표현들부터 쫙 외울 거야 해서 어휘를 막 달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막상 정말 가장 간단하고 일상적인 이런 그냥 대화 상황에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오히려 못 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표현력과 동의어 이런 어떤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의 단계가 어디에 맞나에 맞춰서 차근차근 어휘력을 늘려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어휘들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본적인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분들이 즉 보다 업그레이드된 중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 측면에서는 어떻게 어휘를 늘려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틈틈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동의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가지 제가 보여드린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동의어의 효과구나, 말을 이렇게 할 때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어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Bye everyone!